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동안 내각 인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당선인과의 파열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집중진단에서 오늘 인수위 기자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어떻게 마무리해서 어떻게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졌긴 했습니다만 기자들의 질문은 좀 다른데 쏠렸죠. 신세돈 교수님, 네. 자, 인수위가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데 인수위에 대한 관심, 국정과제에 대한 관심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그 국정과제에 관해서는 저는 인수위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수위가 지금 구성된 지 뭐 지금 한 달째라면서요. 한 달이죠.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출범하시는 게 다음 달인데 그럼 두 달이잖아요. 네. 두 달 동안 5년 동안의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과제를 짠다는 게 이게 가능이나 한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인수위원회에 대한 그 역할이 영어로 트랜지션 팀이잖아요. 트랜지션 팀. 네, 그러니까 인수, 전 정부에서 예. 새 정부로 넘어가는. 옮겨가는 이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저는 다루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인수위원회에서 뭐 그냥 5년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서 출범하면서 네. 그 5대 원칙이라는 걸 냈어요. 문재인 정부의 정부 5대 원칙. 5대 원칙이 뭐냐면요. 예. 국민이 주인인 정부. 예. 그다음에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얼마나 멋있어요. 네. 여기 아름답습니다. 5대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그 5대 원칙 안에 20개의 국정 전략이라는 게 있고 네. 그 안에 100대 과제가 있어요. 네. 이거 제가 지금 5년째 지금 들고 다니는데 정말 멋있긴 한데 이게 제대로 됐냐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기만 하지 실제로는 오히려 우리 경제를 뒤집어 놓고 엎어 놓은 게 많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아까 질문이 예. 국정 과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거를 그 인수위원회가 서둘러 내는 것 자체가 저는 불안하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예. 포커스를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8월 제가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네. 선거에 출범하면서 경선 들어가기 전에 네. 그 밝히신 몇 가지 국정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요. 거기 제1 비전이 뭐였냐면요. 네. 코로나. 그다음에 코로나 제2 비전이 일자리거든요. 일자리.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시는 코로나 대책, 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 대책, 네. 그리고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제 그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사회통합특위고, 상해통합위원회고, 또 다른 하나 특위가 그 지역균형발전 특위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인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다 된다고 봐서 언론에서 너무 뭐 국정 비전이 네. 없다는 둥, 뭐 국정 전략이 없다는 둥,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둥 이렇게 막 그 다그치는 것은 저는 조금 좀 생뚱맞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신 교수님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 늘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과연 5년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이 인수에서 나온다. 그런 기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인수위원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인수위원회 그런 당시와 그런 때가 비교해 본다면 뭐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차이점이 많은데 네. 인수위는 상당히 이제 필요한 것이고, 예.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미래의 비전을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겠습니까? 네. 현재보다 나은 삶과 우리의 발전 전략을 보고 싶어서 뽑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성격이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네. 바로 지지를 철회하는 예. 그렇게 빠른 SNS라든가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출범 한 달 동안 정말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탈도 많고 하면서 쉼없이 달려왔지만 사실은 뭐 오늘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예. 그리고 그렇지만 존재감은 미약했다는 것은 할 일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취임 1주년 인수위 한 달 활동을 국민들한테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국민들한테 뭔가 보따리를 내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무슨 뭐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질문 네. 이런 것들만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 정부의 인수위보다도 지금 정부 지금 현의 인수위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는 국회 문턱이 너무 높다. 아, 야당이 될 수 있는 국회. 민주당이 17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새로운 정책을 예를 들어서 여가부 폐지라는 정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안 된다. 국회 통과 안 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도 나중에 후순위로 미루지 미루는 않습니까? 거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과제로 제시를 하면 입법화가 돼야 되는데 입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대통령 시행령이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 달 동안 대형 이슈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처음부터 물론 당선인이 자초한 면도 있지만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가지고 지금 한 2, 3주 지금 끌고 있고 용산 이전. 예, 그리고 또 뭐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과 관련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정호영 뭐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내정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야당에서 지금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여러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대형 이슈 또 최근에는 검수안박이라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핫 이슈로 부상해 있기 때문에 인수위 정책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정책은 복잡하게 생각되고 예. 뭐 국민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야 부동산 값 내려주고 부동산 문제 해결해라. 뭐 그런 거고 뭐 지역균형 발전 이뤄라.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과학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걸 내놔라. 이런 것들은 뭐 뻔합니다. 뻔한데 그런 것들을 내놓으려면 입법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안철수 위원장의 그런 회견 예. 한 달 어떤 기념이라고 할까요? 네. 중간 국민들한테 보고의 자리가 그렇게 큰 그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멘트가 없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을 맞아서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그런 표현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껐던 것 같아요. 인수위가 점령군 행세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뭐 설익은 정책들이 마구 발표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현장을 열심히 찾아다녔다. 과거에 이제 그렇게 좀 조심을 했다는 그런 표현들은 조금 좀 주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정책의 어떤 내용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별도의 인선위원회를 저는 둬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인선위원회. 네. 예. 그러니까 인수위원회가 이제 쭉 하면서 예. 이제 이번과 같이 이제 예. 그 뭐 18명의 그 강요에 대한 명단이 나오면서 예. 뭐 검증이 됐네 안 됐네 우리가 그 병폐를 이번 정부보다 전 정부 그다음에 그전 정부 네. 매번 우리가 굉장한 그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뽑았는가, 어떤 검증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련된 법을 고쳐서 인수위원회 안에 강요 선임에 관련된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뭐 경찰청, 검찰청 그리고 국세청 아주 조직적으로 이 붙어가지고 예. 인선을 하고 충분히 검증이 된 다음에
그걸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전 제도적인 그런 그 절차가 있어야 네. 이런 그 폐단을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수위원회가 그 짧은 조직에 그 인원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많지 않은 차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를 정하는데 저는 이게 우선 그 순위를 둬야지 여기서 무슨 5년 동안에 나올 뭐 거대한 담론을 만든다고 하면 예. 이거는 꼬리가 완전히 몸통을 휘두른 꼴이 된단 말이죠. 네. 저는 그래서 국가 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현재 경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어설픈 상태에서 5년 뭐 비전을 내놓으라 그러면 예. 이게 국민이 주인인 정부 그다음에 뭐 더불어 잘 사는 정부 시커 만들어 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 못 사는 정부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예. 저는 인수위원회는 톤 다운해야 되고 절대로 점령군이 아니고 네. 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약점과 강점을 통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놓을 정부 정책을 준비하는 그 자리지 여기서 무슨 뭐 저는 정책을 너무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서 네.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제 새 정부가 펼칠 정책에 뭔가 그림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오늘 안철수 위원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정책에 관한 것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각 분과별로 지금 7개 분과별로 이제 인수위원회가 과제를 하나씩 발표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정책 중에서는 국민연금 문제를 개혁하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구성하자 이런 걸 제안을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연금 문제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고 어느 정권이 되든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도 연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얻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중요한 것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 예. 이런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연금 관련해서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아닌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연금 개혁에 대한 심각성, 연금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사회적 대통합 기구를 구성을 할 때 네. 야당도 동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제적인 그런 포지션을 생각을 하고 예.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그 위에도 뭐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데 부동산, 이것은 그렇죠. 입법화가 전제되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지금 28번의 그 법 개정을 해서 예. 대책을 마련한 것을 뒤집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섣불리 내놨다가는 이것을 민주당에서 강하게 또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그래서 인수위 입장에서는 자체 추진 과제라든가 야당과 협치 과제, 이슈 선정 과제, 네. 장기 과제 이렇게 지금 4가지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지금 하겠다. 순서대로 할수 있는 하는데 것부터. 자체 추진 가능 과제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 시행령을 할 할 수 수 있는 있기 거. 때문에 이건 먼저 조심스럽게 하고 인수위를 꾸려가지고 인수만 하고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네. 국민들은 이것은 인수위가 아니라고 지금 뭐 교수님께서는 비판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조심스럽게 야당과의 협치 과제 이것이 국민연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오늘 1개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내놓은 것 같은데 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초에 115개의 국정과제하고 예. 그리고 587개의 실천과제가 있었는데 예. 115개를 20개로 줄이고 예. 그리고 587개를 100개로 줄여서 그다음에 이걸 다시 묶어가지고 예. 여기에서 국민에 대한 약속, 국민에 드리는 약속으로 또 20개 정도를 다시 줄인다는 겁니다. 20개 정도로 국민에 드리는 약속, 예. 국정 뭐 전략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보여준다 이런 이런 것들이 얘기예요? 바로 이제 우리 신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네. 과거 정권에서 뭐
193개, 예. 100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 인수위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 가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야당이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려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예.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20가지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국정 전략으로 내놓는다. 여튼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얘기한 지금 우리 장 원장님 말씀에 사회적 대통합기구,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통합기구 문제하고 또 부동산을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의 변화 또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인수위가 과연 어디까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또 청문회에 가서 또 얘기를 할지 인수위가 따로 발표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는 이번 어느 분이 당선되든지 간에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를 예. 일단 급한 순서대로 제가 우선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예. 첫째가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들 지원. 네. 예, 코로나 피해 보상. 코로나 피해 보상.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네. 주택 시장 안정이고요. 부동산. 네, 네 번째가 일자리고요. 예. 다섯 번째가 연금 개혁이에요. 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갈수록 뒤에 갈수록 이게 장기 과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우리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는 한데 이걸 섣불리 지금 못 내놓는 이유가 예. 이거를 어떻게 내놓아야만 주택 시장이 또다시 투기화되지 않으면서 네. 다시 불안해지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으로 네. 안정화되는가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제일 고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저는 섣불리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대통령령을 고쳐가지고 네. 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소극적인 것일 것이다. 예를 들면 시행령 정도 바꾸는 거. 네, 예. 조정지구를 뭐 예를 들면 축소한다든지 해서 예. 양도세 중과하는 부분을 좀 풀어준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것일 것이고 네.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이게 나와야지 툭툭툭툭 던지면 네. 전 그게 오히려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너무 성급하게 주택 시장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게 재촉하지 마라.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예.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8월 25일 날 예.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하시면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가 이 부분이다라고 하시면서 긴급구조 프로그램 그다음에 100일 계획, 100일 위원회 여러 가지를 뭐 7대 약속을 내놨단 말이죠. 네. 전 이게 지금쯤은 나와줬어야 된다.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중기청에서 엊그저께 인수위에 보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중기청. 피해가 얼마냐 봤더니 20조래요. 20조. 네. 어허. 중소상공인을 저는 피해요? 아주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에요. 왜요? 50조 얘기했는데 왜 50조 20조 이야기했는데 네. 그리고 1차 추경이 14조 있었으니까 네. 그걸 빼고 36조. 예. 네, 그거보다도 또 절반밖에 안 되는 20조. 20조를 중기청에서 발표를 하면서 예. 오늘 또 중기청 장관 장관 후보자. 후보자께서 네. 이게 또 뭐 엄청난 경제를 혼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게 50조 지원이 50조 지원으로 경제에 어떤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분명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예. 여러 번 강조를 하신 것이 코로나 긴급구제 100일 위원회 긴급구조 플랜이기 때문에 네. 지금쯤이면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줬었어야 되는데 전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부가 인수위원회가 물가 안정에 물가 대해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예.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그 세금을 인하한다든지 뭐 여러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시장 안정이나 연금 개혁은 좀 긴 항목에서 이게 해결해야 할 문제지 급하다고 그냥 우리가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매가지고 인수위원회가 발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네. 그래서 당장 급하고 당선인이 선거운동 동안 누차 600만 우리 자영업자와 1200만 가족에게 예.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둘러 좀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나와서 좀 초조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소상공인들 이 코로나 피해 지원이 이 정확한 피해 규모, 손실 규모를 지금 측정하지 못해서 지원책이 안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50조 지원했다는 부작용을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뭐 물가를 자극하는 어떤 위험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왜 이 부분이 조금 지금 명확한 대책이 안 나오죠? 뭐 애초에는 지금 인수위가 예. 대통령 당선되고 당선인 신분에서 문재인 정부와 같이 해서 책임을 공유하면 50조 해서 이 50조라는 것이 선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하면 10조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40조는 적자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기 빚을 내야 때문에 된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서 35조 추경 같은 걸 해서 적자 재정을 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성을 위해서 재정 준칙을 예. 도입을 하는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50조를 하는 것보다도 문재인 정부랑 같이 하면 되는데 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또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협조를 못 하겠다. 그렇죠. 새로운 정부가 나와서 해라. 그래서 국간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전혀 배치되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50조가 국내 총 생산의 2.4% 정도 규모인데 예. 역대 거의 최고 아닙니까? 2009년 금융위기 때 28조고 예. 지난 1차 때 35조인데 네. 50조가 그리고 지금 뭐 물가도 4% 정도의 네.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2년 동안 관리 재정 수지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200조, 국가 채무가 250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한테 후손들한테 빚을 줄 수 있는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지원도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지만 그것이 출처가 어디냐? 결국은 나오는 것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또 국회에서 또 격돌이 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또 지적이 상당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선 때 공약은 그렇게 했는데 왜 또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예.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공수가 바뀐 입장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이 현재 어떤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신세동 교수님 뭐 코로나 피해 지원 빨리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장성호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추경하는데 이 정부 협조를 안 하니까 새 정부 들어서서 하겠다고 바로 이제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규모를 놓고는 우리 장성호 교수님 말씀처럼 좀 논쟁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50조 추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간은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추경 편성을 윤석열 정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규모를 놓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가도 걱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 지금 2년째 제가 강조하는 건데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는 네. 2020년도만 보더라도 50조가 넘고요. 예. 2021년도도 한 40조 넘고요.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도 1분기에 좀 피해가 나고 했었기 때문에 네. 그걸 다 합하면은 100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그 지원을 찔끔찔끔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지난 2년 반 동안요. 예. 금융 부채가 제추산에 의하면 250조 이상 늘었어요. 소상공인들의 금융 네, 부채가. 그러니까 이분들 안 도와주면요, 이분들 거의 절반은 예.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거기다 또 어디에선가 불쑥 나오기를 배드뱅크를 만든다 이러는 거예요. 배드뱅크는 뭔가요? 그러니까 돈 못 내는 사람은 돈을 안 갚아도 되게끔 처리해주겠다. 예. 이러니까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도 그럼 나 안 갚지. 이런 도덕회의가 생길 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 못 갚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예. 그게 한 20%가 안 될 거라고요. 열심히 80% 허리띠 졸라매고 밥그릇 하나 덜 먹고 돈을 열심히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안 갚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하는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은행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 저는 해이. 배드뱅크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이 지금 문제를 전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새 인수위원회와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대책, 찔끔 그게 저건 두렵고요. 예. 좀 파격적으로 저는 탕감을 해주든지 재정 지원을 해줘서 우리 600만 자영업자들이 진짜 이 어깨 펴고 예.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 경제에 저는 활력을 찾는 일인데 왜 자꾸 그것을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움츠리는가. 참고로요. 문재인 정부 추경을 몇 번 했냐 하면요. 금년까지 7번 했거든요. 7번. 네, 7번 한 총 금액이 얼마냐면요. 150조 줬어요. 네. 돈은 쓸 대로 다 썼거든요. 예.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 네. 소상공인한테 안 가고 엉뚱한 데 간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다. 그다음에 돌봄한다고 돈 주고 뭐 한다고 돈 주고 해가지고 예. 저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정말 과거에 대해서 그런 지원 방식이 효과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통렬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새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예. 저는 협조하고 파격적인 저는 추경을 편성해 줘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애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50조가 자신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된 것은 그렇죠. 원래 본 예산 607조입니다. 607조 중에서 예. 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2024년까지 한 거. 여기에서 이것이 220조인데 220조에서 50조를 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면 사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뉴딜 사업이 뭐냐면 물론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이지만 예. 이런 것들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거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 상당히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보려고 해도 많이 손봐야 10조 정도밖에 여기서 안 나옵니다. 재원 마련의 문제다. 예,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고 12조 정도 이것을 손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입장, 당선인 입장에서는 50조를 쉽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정부 출범과해서 예. 그렇게 화끈하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를 했지만 결국은 빚을 내야 되잖아요. 세출 구조조정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게 이미 뭐 판명이 났는데 그걸 자꾸 세출 구조조정 얘기만 하면 좀 답답한 측면도 있는 거죠. 네. 빚을 내야 되는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김영삼 정부 때 1990년대 초에 예. 농업 하시는 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돈은 예. 엄청나게 빌렸는데 갚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네. 수입 자유화하면서 농업을 계속해서 망가지고 하니까 예. 이분들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탕감해준 그 금액이 1990년대 후반 규모로 그때 65조 70조입니다. 농업의 빚을 네, 농업인의 30년 빚을 전에 그렇게 많았습니까? 60조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IMF 때 금융기관 살린다고 해가지고 예. 5대 시중은행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데 그때 국고가 얼마 들어갔냐면요. 150조 들어갔어요. 왜 은행을 살려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헐값에 넘기는 데는 150조씩이나 투자를 하면서 네.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60조를 투자하면서 네. 자영업자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한가? 예.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네.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이 좀 취약한 네. 계층이 이분들이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 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50조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두 분의 토론을 듣고 보니까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뭐 연금 개혁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선 시급한 이 코로나 소상공인 피해를 분명하게 빨리 확정 짓고 제대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네.
네,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그리고 장성호 미래지식교육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